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불황이라는 말과 흑자라는 말 선뜻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말과 돈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수출 관련 성적표를 열어보니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수출도 줄고 수입도 같이 주는 상황에서 수입이 더 빨리 줄어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국제유가 폭락도 원인이지만 교역량, 투자 감소가 주된 원인이어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불황, 어쩌면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느라 경제 전반의 순환을 놓치는 불행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불황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머니부터 대형 수출 기업의 결제 계좌까지 땀 냄새 나도록 돈이 돌고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새로운 두 번째의 달 시작. 김우성의 생생경제도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뉴스원의 최명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작년 성적표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쇼크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네요. 1월 첫 수출 규모 6.5년 만에 최저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의 일이고요. 이 새해 첫 달 수출부터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는 모습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1월 수출 규모가 36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 2009년 8월이 20.9% 감소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또 이번 1월까지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입도 역시 20.1% 줄었습니다. 314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53억 달러 흑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올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품목을 따지면 이 수출이나 수입이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약 4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이 16억 달러 정도 수출액이 좀 감소를 했고요. 네.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선박, 우리 주력 상품으로 뽑혔던 네,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두 항목 정도가 좀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OLED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화장품은 수출이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다행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안 빠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네. 7.3% 정도로 그나마 좀 감소폭이 덜했고요. 미국이 9.2%, 또 주력 우리 수출 시장인 중국이 21.5%, 중동 지역은 31.1%, 대부분 주력 시장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기계류 수출이 많이 늘어났던 지역이었는데 네. 베트남 시장도 1월에는 8.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이 3월 중으로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란이나 인도 같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육성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출이 준다라는 말은 우리의 주력 먹거리가 사라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 네. 지난 한 해 경상수지 흑자를 봤더니 역시 1,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출을 기록한 건 좋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웃을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자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황형 흑자가 전형적으로 2015년 한 해 나타났었는데요. 연간 실적으로 집계를 해보니 1,000억 달러, 1,0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은 하긴 했지만 이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네. 2015년 국제수지 잠정치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059억 6천만 달러로 경상수지가 집계가 됐고요.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이 500억
508억 4천만 달러로 1,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 네. 2013년에 811억 달러, 또 2014년에는 843억 달러, 작년에는 1,059억 달러 이렇게 좀 계속 가파르게 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제유가랑 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가장 큰 영향이 국제유가 영향이 있습니다. 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 상품 수지가 이런 물건들 오가는 그런 수지고요. 이 상품 수지 흑자가 1,203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 888억 달러보다 35% 정도 증가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 수입 품목이 크게 줄어들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상품 수지의 수출 규모가 5,489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네. 이게 전년에 비해서 10.5% 감소한 수준이었는데 수입은 4,285억 달러로 18.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제품이 36.7% 줄어들고 가전제품, 화공품, 디스플레이 패널 거의 모든 품목들이 다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 이 서비스 수지는 157억 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해서 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낸 198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예,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관광 수지 적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예, 감소, 줄어든다, 마이너스 이런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부처에서 뭐 노동개혁과 더불어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성과 연봉제입니다. 네. 능력에 따라 돈을 주겠다 이 얘기인데 금융기관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 기업은 바로 이렇게 강제하기 좀 힘드니 이 공공금융기관을 먼저 좀 쉽게 얘기해서 손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그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서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까지는 다 호봉제였는데요. 앞으로는 최하위직급하고 기능직을 제외한 공공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에 다니시는 임직원의 68% 정도가 해당이 될 것이라고 네. 하는데요.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최고 등급과 최저 연봉 간의 차등을 20에서 30% 정도로 두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 부서 평가라든가 개인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봉에다가 실질적으로 차등을 두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간부직은 최고 최저 연봉 차이를 30%,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약 8,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에서 30%를 단순하게 여기다 계산을 하면 1,7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직급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꽤 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좀 자존심의 상처도 날 수 있겠고요. 고용 시장에도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조직 내에서의 평가를,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과연 이 금융 분야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외부 컨설팅도 받고 TF팀도 꾸리겠다 이렇게 해서 3월경이면 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왜 연말만 되면 손보려 오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손님몰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예고된 대로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되네요. 실제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네. 오늘자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네. 18%에서 27% 정도, 또 많이 소형사 중에서는 44%까지 절반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대형사 중에 삼성화재가 평균 22.6%, 현대해상이 27.3%, 동부화재가 24.8%, KB손해가 18.9% 정도를 올렸고요. 네네. 흥국화재라는 곳이 44.8%를 올렸습니다.
좀 덜 올린 것이 농협손해보험 6.8%고요. 네. AIG 손해보험만 18.4% 인하했네요. 예, 특이하네요. 생보사들도 올랐죠? 생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보사들은 좀 뒤늦게 실손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3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이 22.7%, 교보생명은 23.2%, 하나생명은 22.9% 각각 올렸고요. 네. 18%에서 21%로 거의 대부분 다른 보험사들로 다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손해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보험료로 보험사들이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더 내줬느냐. 여기 100%면 받은 것을 그대로 내준 게 100%인데 네.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다 보험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그렇습니다. 2011년이 122%, 2012년이 126%, 2013년 131%, 2014년 138%, 즉 보험료보다 38%가량을 더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누적된 이 손해를 감당하려면 앞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게 보험사들의 논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보험료 올라간 만큼 또 보장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SK증권 김춘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눈에 띄는 게 외국인 매수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증시 현황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무천원 만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거래소 시장은 1,824억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도 32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이 이제 12.76포인트가 오른 1924.82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2.75포인트가 오른 685.55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상승된 건 역시 외국인 매수의 힘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또 시장의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기관이 한 3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3,33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 자체로 보다 보면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거래소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수출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수출과 관련된 지표 또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증시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본과 수출 경합을 벌이는 쪽이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영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자체가 그 원 엔 환율이라든가 또는 엔 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그동안 워낙 일본이 많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엔저 때문에 좀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탄압 쪽에서 그거에 대한 좀 내상이 좀 생겼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은 아직 안 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돈을 더 푸는데 좀 독특한 건 사람들이 더욱더 현금 자산에 조금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투자가 위축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원래도 저축을 많이 해놓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이 돈을 풀어도 일본 시장 자체 돈이 많이 안 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충격적인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뭐 이 대표 주식들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세부화시켜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주요 주식들 뭐 구매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는 이제 작년에 자사주를 공표를 했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포괄시키겠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가 하락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주식이 된 거죠. 네. 일단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하게 내재 가치를 보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은 실적이 네. 나왔지만 그 정도 실적을 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 과연 올해 여하인 그동안은 큰 수익원이었던 휴대폰 시장 쪽에서 여하인 어떤 시적을 거둘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140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부분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도 이제 중국 차이신 PMI 지수가 나왔는데 역시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여하인 살아나지 않는 한에는 사실은 중국과 관련이 큰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들이 쉽게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들어왔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설이 지난 다음부터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설 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설 이후부터는 대형주에도 서서히 좀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적을 중심으로 또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것들 꼼꼼히 보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와 함께 또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한 박스 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책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답 맞히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걸 동결한 것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지난 29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한 나라의 금리, 이자를 대표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역시 네 글자고요. 이것 금리라고 합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자, 중앙은행이 국내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경기가 조금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모으게 하고 또 경기가 너무 침체됐다 싶으면 돈을 풀도록 이자를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또 국내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이것을 좀 더 내려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생생경제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오늘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엔 집을 사려고 할 경우 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이 있어서 조금 구입이 쉬웠습니다. 부담이 없었는데요. 이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할 상황이 조금 더 빠듯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주택시장 얼어붙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죠. 박갑수 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됐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에도 계속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조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위축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시장 반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해졌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연말부터 이미
그 시장 자체는 너무 오른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문제, 공급 과잉 논란으로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가세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망세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량 감소나 주택 가격 일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주택 창구가 대출 창구가 한산해졌다라는 말 정말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이 심사가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말은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말일 텐데요. 기존과 비교해서 낯선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도 등장했는데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앞서 언급하신 대로 분할 상환 대출 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종전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한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대출을 받고 원금 상환을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없이 바로 이제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이제 집을 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DTI가 80%를 넘을 경우 대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득 증빙 자료의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전보다 좀 세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는 건데요. 전체 대출을 다 합쳐서 이것을 통해서 상환 능력을 검증하고 은행의 그 사후 관리 자료를 활용한다. 이런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가계부채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언제 경제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정부의 취지 때문에 지금 규제라던가 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취지상 올바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사실 가격이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또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부터 조금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도 위축된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집값은 아래쪽으로는 변동이 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영향이 좀 커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장 자체가 그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LTV나 이제 DTI 60% 초과되는 이런 고부담 대출, 주택담보대출 3건 이상 이런 식의 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공급 과잉이나 미분양 논란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 있고 역시 이제 전체적인 가격이 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이제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대출 규제라는 것이 가세됐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은 더 가중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리금을 같이 갚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소득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지금 전세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더욱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담벼락이 높아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의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우선 이제 전세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부담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집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그 전세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수급 불균형이 더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전세입자에게는 새로운 생애 최초자의 그 주택 구입을 위한 이런 그 대출 마련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유형 모기지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독자 소유가 가능한 이런 그 대출 제도를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소득도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좀 상향 조정하고 금리는 한 1%대의 이런 그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이런 식의 제도는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시장에 좀 출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LTV나 DTI, 이제 집값 중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내 소득에서의 어느 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60%만 돼도 고위험으로 간주한다는데 이것조차도 지방 주택 시장은 더더욱이 어려운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방 시장은 이런 그 DTI 규제 자체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네.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8월에 경제위기 이후에 지방은 이런 DTI 규제를 폐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항이 없고요. 이것을 지방 같은 경우는 2월 1일 오늘이 아니라 5월 2일부터 이제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지방에서도 이제는 이런 그 소득 중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 시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방은 사실 그동안 가격이 정부의 그 집중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오른 시점에서의 어느 정도 이런 정책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충이 많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이거든요. 네. 이 안정된 시장에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파트보다 요즘 이제 전세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립주택이라던가 일반 주택으로 대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도드라졌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네네. 집단대출 규제에만 예외를 뒀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는 이런 그 신규 구입 자금에만 그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논리로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이 자체가 거의 이제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을 그 매입해서 거래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을 그야말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 네.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좀 너무 가계부채 대책만 세운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바뀐 시행령 상황에서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변동금리로 받아야 하나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우선 이제 이 대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상황과 금리 추이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연결될 거로 보이진 않고요. 최소한 이제 시간적인 갭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네. 기준금리 인상은 요원하고 오히려 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가기보다는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갭이 한 0.5% 이상 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우선 변동금리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예,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고정금리를 감소하기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네네.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변동금리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지켜본 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이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이유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 아마 시행하다 보면 조금 문제점들도 드러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시장에 대한 뭐 지나친 악영향이다 이러면 좀 수정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네. 좀 수정 보완에 대한 제안들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엔 좀 손쉬운 그런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본질은 이런 그 비교적 우량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는 저신용자가 받은 전체 대출의 한 30% 정도의 이런 그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이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부실의 위험은 이 주택구입 자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거나 이런 자영업자의 뭐 사업 관련 대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 더 정교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량과 비우량을 좀 구분해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큰 규제의 틀을 만든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해 주셨고요. 네네네. 요즘 이런 말들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주택시장이 조금은 얼어붙고 위축될 때 이때 집 사야 된다. 이때 좋은 집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이 하락한다면 뭐 준비된 상환 능력이 있는 이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전세에 머물다 보면 지금 전세난이 또 극심한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도 단기간 내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이런 그 매수인 시장에서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지역별로 그 수급 동향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살펴본 후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가 관련 소식 있을 때 연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박갑수 위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만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경제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융감독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설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관련해서 기승 부릴 수 있는 금융사기가 또 있다고요. 명절 덕분에 또 이런 사기가 기승 부린다 이런 거겠죠? 어떤 겁니까? 예. 해년마다 이제 명절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이 되면은 상당히 그 대출 사기하고 스미싱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설 명절 앞두고도 저희 그 불법 금융 사금융센터에는 이런 어떤 그 택배 문자 관련된 거라든가 대출을 빙자한 이런 사기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그 상담도 오고 실제 또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명절 기간 중에 택배 또 대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액이든 이렇게 대출 수요가 있어서 그럴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명절은 이제 긴급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그렇죠. 당장 좀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겠다. 그런 미끼로 이제 해서 실적을 만들거나 또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보증금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낚아채가는 그런 방법이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또 그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무슨 공공저축은행이다, 캐피탈이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걸 이제 직원 사칭을 해서 금리를 좀 좋게 해줄 테니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또 중간에 수수료 이런 걸 좀 이렇게 갈취해가는 그런 사기가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스미싱 사기가 많습니다. 이게 요즘 스미싱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 핸드폰에 어떤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거죠.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하는 그런 스미싱 사기가 이게 가장 이제 많은 그 어떤 사기인데요. 네네. 택배가 왔다. 근데 택배를 이제 배달을 해야 하는데 택배의 어떤 주소라든가 이게 배달 장소가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라든가 모든 어떤 개인 정보를 다 알아야만이 이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달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송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개인 정보를 다 빼가는 그런 사기 수법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런 택배 문자 사기가 일어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명절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경품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그 경품에 당첨됐다. 또는 열차표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인 핸드폰에 문자를 발송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URL이 깔려 있는 그런 어떤 URL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또 다른 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액 결제가 되는
그런 사기 수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사용자분들이 한 번씩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도로교통법 위반하셨습니다. 이런 문자 이게 보통 문자로 날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 문자는 아니고 이걸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 스미싱 사기 수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자가 날라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어떤 저 기관에다가 유선으로 대표 전화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최종 확인해서 대처하는 것이 저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관계 당국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피해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뭐 경품 상품권 혹은 뭐 과속 위반 딱지라든지 부재중 택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 문자로 응하거나 한 번 더 문자를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사기라든지 이런 류의 피해를 좀 예방하고 또 긴급 자금 필요한 분들이 어쨌든 명절을 쇠려면 돈은 필요하니까요.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설 앞두고 어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걸 절대 보지 마시고 그런 건 거의 다 100% 사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이런 그 서민 대출 중개기관이라고 있어요. 한국 이지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이지론 데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33 서민금융 1332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신용 등급에 맞게끔 대출 상품이 이게 다 거기에 비교도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만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어떤 대출을 빙자한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사기를 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먼저 전화 와서 돈 빌려라 이거 자체부터를 의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1332번입니다. 내 신용등급에 맞는 적정한 대출 기관 또 액수는 어떨지 여러 가지들 방식들 알려드리니까 1332 전화하시고요. 또 한국 이지론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저도 무심결에 이렇게 결혼식 안내 문자가 누구한테 왔는데 이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급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해킹당해서 스미싱 나간 거니까 절대 클릭하지 마라.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피해를 입고 또 대출 사기범한테 제 개인정보를 넘겼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일단 개인정보를 이제 넘겼을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넘겼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셔서 1332에 전화를 하셔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으니까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등록이 되면은 금융회사에서 이런 고객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사기범한테 돈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하는 것이 돈이 사기범이 돈을 빼가버리면은 실제로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도움 주는 방식은 있지만 전액 내 피해액을 보상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경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 같다. 이거 범죄 집단인 것 같다. 찜찜하실 땐 1332 전화 거셔서 얘기하시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스미싱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스미싱은 일단은 클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액 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미싱이 오면은 일단은 본인 지인이 아는 어떤 이런 분일 경우에는 아는 지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실제로 상품 어떤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삭제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한 번 더 의심하고 또 뒤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간첩신고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금융범죄도 정말 되돌아보고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퇴근 시간 다가오면 장바구니 두둑하게 채워가면 왠지
밥 안 먹어도 배가 좀 부른 것 같죠?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생한 물가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까치까치 설날 지나갔고요. 이제 우리우리 설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차례상 준비 벌써부터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차례상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단히 네네.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네, 차례상은 우선 각 지방이나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차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상 차림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차례상을 차린다는 의미로 진설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설한다. 네, 이 진설 방식에는 크게 5가지 원칙이 있어서요. 예부터 한문 어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좌포우회, 어동육서, 동두서미,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원칙이죠. 듣기는 다 들어봤는데요. 막상 저도 제사를 모시는데 이렇게 다 책 펴놓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좌포우회, 어동육서, 동두서미,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떤 내용인가요? 그 진설하는 쪽에서 봤을 때 우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인데요. 네. 먼저 좌포우회, 좌측에는 포를 그리고 우측에는 식혜를 놓는다는 것이고 네네.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가야 하고 네. 또 동두섬이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또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아야 하고요. 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예를 들면 사과죠. 네네. 그리고 흰색 과일은 서쪽으로 놓고요. 마지막으로 조유리시, 좌측부터 대추, 밤, 배, 곶감 순서로 진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네, 진설을 해야 된다. 차례상을 이제 차린다 이런 말이고요. 네네. 자, 이 원칙을 고수하는데 또 보면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 첫째 줄에는요, 수저와 잔 그리고 떡국을 먼저 올리고요. 둘째 줄에는 전류와 정류를 놓고 또 셋째 줄에는 육탕, 어탕, 소탕 이 세 종류의 탕을 놓고 그 다음 넷째 줄에는 포와 나물, 나박김치, 식혜를 순서대로 놓은 후에요. 네. 마지막 5번 줄에 과일을 놓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기억 떠올리시면서 그래. 이번 명절 때는 정성껏 차례상 차려서 돌아가신 부모님 또 조상님 기억해야지라고 했는데 네. 막상 차릴 때 되면 또 책 펴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네. 그림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슬슬 제수용품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1월 28일 목요일에 3차로 또 설 송수품 구입 비용 조사해본 결과 여전히 소폭 오름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사한 28개 설 송수품 구입 비용은요. 네. 전통시장 기준으로 24만 616원,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기준으로 33만 8천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일주 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4%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 저희가 전통시장이 싸네요. 여러분 전통시장 애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네. 사려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품목별로 봤을 때 어떤 품목들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배추와 무는 이제 최근 한파와 폭설 등으로 산지 출하 작업이 좀 지연되어서 공급 물량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름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은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또 전년과 비교해서는 사과가 특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3% 정도 하락했는데요. 15년도 생산량이 58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22.8% 정도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 또 개화기에 저온 피해도 없었고 태풍 등에 의한 낙과 발생도 없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 농민들은 손해 보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명절 때 과일 가격 비싸서 좀 뜨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사과 선물 세트가 그러면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선물 세트 가격도 저희가 성수품 가격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국 17개 도시 25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선물 세트 가격 조사 및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그 한우 사용 마리수가 감소한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갈비 3kg 세트 기준으로 21만 3천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전년 대비 13.3%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한우값은 올랐다고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이제 배도 조금 올랐어요. 배 선물 세트는 배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그 선물용 대과 물량이 또 줄었기 때문에 배 13과 세트 기준 5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생산량이 증가한 사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 5kg 선물 세트 기준 43,000원으로 전년보다 15.7% 정도 하락한 가격을 보였습니다. 사과 선물 세트 많이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앙금이 있거나 서로 섭섭하신 일 있을 때 명절 때 사과 선물하시면서 사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겠네요. 자, 그런데도 뭐 품목별로 이렇게 가격 등락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책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해서 설 성수품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추 2,000톤 정도, 또 무는 6,500톤 정도 정부 비축 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또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산지 수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해상이나 항공 운항 중단되는 등 이제 운송 여건도 악화가 되어가지고 시장 공급 물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주요 채소류의 도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제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 작업도 정상화된다면 가격은 좀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설 전까지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10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서 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이상 늘리고요. 또 지자체나 농협 판매장 등을 통한 할인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니까요. 이 설 대수용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할인 행사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알뜰하게 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시아 대리님도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그 공사가 아니라 댁으로? 네, 그렇죠. 어디로 가시나요? 주에 저는 인천이 집인데요. 네, 멀리 올라오시고 올라가야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미리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까치까치 설날 아직 안 지났다고 9958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답 기준금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표준금리라고 해주신 분도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맞죠. 기준금리 생생경제를 통해서 생생한 경제를 즐겁고 손쉽게 배웁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4648님. 기준금리, 금융은 완전 까막눈인데 방송 들으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9246님, 늘 많은 도움받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정답,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 낮아지면 여러 가지로 조금 숨통이 트일까요? 어려운데 그래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하는 생생경제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